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도 들어보고 있는데요. 금요일인 오늘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지난주 네. 증시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어제도 좀 큰 폭의 하락이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네. 시장이 영 불안하네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고 계세요? 불안이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미국장 좀 빠졌고 맞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뭐 전반적으로 조금씩 거의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종목 빼고는 거의 다 매도 기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는 중소형주뿐만 아니라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지수는 뭐 큰 폭의 움직인 것보다 한 60포인트 내외로 움직였는데 제가 중요한 지선이 2,538포인트 이건 잘 지키고 반등을 네. 해줬습니다.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하고 이번 주 월요일 강한 장세여서 이제 변곡점 주간에 내려가지 않고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는 내려갈 거라고 봤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지금 4월 달부터도 한 7월 둘째 주까지 조정이다. 일단은 7월 달은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워낙 주초에 세서 이제 괜찮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역시 주말 때니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 정책이 이제 계속 매파적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경기는 뭐 워낙 경제 지표가 어제도 잘 나오고 있거든요. 네. 고용 지표로 실업률도 잘 나오고 있어서 이게 노랜딩이구나 이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괜찮다는 얘기, 나머지는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은 중국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다음 독일도 경기 부진이 되고 우리가 아주 크고, 그래서 네. 독일도 상반기 지수가 좋았는데, 이제 지수도 못 가고 있고, 특히 뭐 유럽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수출 주도형 국가인데 중국이 안 좋으면 독일도 안 좋고 우리도 안 좋고 비슷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이쪽이 수출 주도형 국가 독일하고 우리가 좀 안 좋은 것은 이제 같은 맥락을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은 이번에 아주 주초에 세서 900포인트로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저항선 899를 돌파를 못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돌파 실패해서 오늘 잘 못 지킨다면 이제 하락으로 좀 더 변곡이 확실히 다음 주까지 하락의 변곡점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래도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어제는 네. 좀 급락을 했지만 2%대. 그래서 이제 코스닥에도 보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좀 셉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이 좋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도 그렇고. 그래서 2분기 호실적이기 때문에 급등한 종목도 좀 많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반도체와 이 매물,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정받으면 네. 현대차 이런 게 조금 지켜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중소형주도 같이 비슷한 흐름을 가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하고 관련돼 많이 올랐던 거는 매물을 좀 더 소화를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너무 큰 폭보다는 견조한 조정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 수급적으로도 네. 함께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외국인이 코스피 매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네. 한 6천억 이렇게 팔다가 이번 주 1,558억 팔았는데 코스피에서 코스닥 오히려 공격적 순매수를 했고요. 네. 코스닥을 엄청나게 많이 샀습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들도 이제 코스닥 살 때 그냥 강력하게 한 번에 사버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중소형주들은 우량 잘 갈 때 뭐 20%대 막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수급의 어떤 단기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기관들은 계속 좀 주초에 많이 샀다가 좀 지금 팔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을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4,910억이나. 그래서 기관들은 코스닥을 크게 매도하고 있으니까 차익 실현의 측면도 많고요. 그렇게 보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종목별로 한번 보게 되면 전체적 코스피 외국인 순매도는 1,558억밖에 안 되는데 네. SK이노베이션 528억, LG화학 273억, 네이버 152억이니까 한 953억이니까 나머지 조금씩 좀 팔았는데 그런데 크게 문제 많이 파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 아직까지 뭐 공매도에 많이 시달리고 있고 나머지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네카가 이제 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수급이 이제 많이 줄었고 매도도 그래서 반등 영역에 들어가 있고요. LG화학은 하역업종 때문에 아직은 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여전히 외국인들 순매수하는 외국인 러버콜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3,538억을 샀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아 현대가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이 좋으니까 실적 호전주로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기아 현대차는 한 52주 신고가를 또 뚫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하이닉스는 이제 순매수 전에서는 490억, 총 5,446억, 요 몇 개 종목만 샀기 때문에 네. 그럼 순매도하고 있다는 거 나머지는 골고루 팔고 있다는 거 좀씩. 아직 외국인들은 순매도는 전체적인 순매도는 조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음 주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좀 종목별로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SK이노베이션 그러면은 좀 매도 많이 나왔던 건 유상증자 이슈 때문인가요? 유상증자 이슈도 뭐 그죠, 유상증자 이슈도 있지만 네. 공매도세를 워낙 아직 실적을 못 내기 때문에 네. 특히 그리고 정유 업종이 마진이 계속 줄고 있어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미국도 마찬가지 정유 업종들이 업황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기적 개선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정유 업종이 아주 크니까 그리고 이제 배터리도 아직 흑자도 못 내고 있고 네, 그래서 맞아요. 뭐 보이는 건 별로 없어요. 근데 미래는 좋다 그러는데 보여주질 않으니까 계속 실망이 있어서 매도 세력이 아직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좀 지수에 대해서 분석과 더불어서 좀 수급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저희 이슈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사실 지금 중국에서 부양책이 좀 발표가 될까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계속 중국 경제가 안 좋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서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상황? 저도 연초부터 하학이나 여러 가지 보면 이제 과거에는 리오프닝 하면 중국이 리오프닝 되면 우리가 하학이라든지 맞아요. 좋아지거든요. 네. 그 경기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는 아니다. 이제 중국의 로컬 화학 기업들이 워낙 빠르게 경쟁을 갖고 왔고 대다수 우리가 수출을 많이 했던 중국 다들 경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장기적 불황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네. 저는 좀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과거에 일본이 장기 불황을 해서 20년 있었죠. 동안 잃어버렸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이제 중국이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좀 공부를 우리가 해놓고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중국 경제는 우리 전체적인 GDP뿐만 이런데 수출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치고 네. 또한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도 관련 종목이 많습니다. 그럼 중국이 장기 불황에 들어가면 관련된 주식을 아예 쳐다를 안 보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한번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불황이 장기화 우려가 있는데 저는 장기화 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 지수를 보면 종합주가 지수가 가장 선행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결과를 보고 그런 건데 경기를 예측하고 종합주가 예측해야 되는데 네. 그냥 그걸 예측이 안 되면 종합주가 지수 보면 미래 경기가 예측되건 최소한. 그 중국의 2015년도 고점이 5,178포인트인데 그때부터 35포인트 지금 빠져가지고 계속 여기가 3,000 내외에서 있거든요. 3,500까지. 네네. 그러면 이제 한 고점에서 마이너스 한 20% 빠지고 또 박스권이 밑에 하단에서 한 20, 30% 올라가고 그럼 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8년간 이렇게 박스권에 놓여 있습니다. 8년이요? 네. 8년간 놓여 있어 2015년도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냐면 이제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사버렸거든요. 네. 주식을 이제 외자를 이제 여러 가지 풀어주면서 그래서 갔는데 가자마자 바로 또 팔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전체적으로 보면 제조업이 탈출하고 있잖아요. 네. 자동차도 그렇고 관련된 제품 반도체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가 인도로 많이 가고 동남아를 가고 있어서 전체 제조업이 중국에서 많이 탈출하니까 그러면 구조적으로 중국이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수를 키워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팬데믹 때문에 계속 그렇게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국이 경기가 좋아지고 활력을 띠서 주가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는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보기 전에 먼저 일본 경제를 한번 네. 장기적으로 보면 90년도 때 보면 장기 불황이 한 20년도 이어졌습니다. 네. 90년도 그 주가도 최고점 이후에 계속 내려와서 20년간 하락했습니다. 하락하다 조금 해다 행보하다 또 하락하고 침체가 계속 이어졌는데 이 침체가 바로 90년도에 우리가 92년도 삼성전자가 매우로 완전 1등 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이제 우리 반도체가 일본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무시했던 도시바부터 대다수 반도체 업체들은 다 무시하면서 삼성전자 이겨버렸기 때문에 반도체를 뺏겨버리고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그다음에 2000년도 초반부터 조선 2000년도 3월인가 여름에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이 조선 수주장고 1등했어요. 일본 네. 이겨버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 같이 중국이 이제 중국이 서부 대개발하면서 화학도 우리가 딱 이기고 딱 가져왔거든요. 그러면 중반도체 같은 전부 다 대형 장치 산업도 우리가 다 끌고 이겼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이 제조업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끊임없이 제조업 이러니까 결국은 주가도 잃고 활력도 잃고 그러면 제조업이 잃었으니까 그냥 뭐 생산하고 그러니까 돈을 벌면 되는데 안 되니까 수입이 적어지고 하니까 결국은 부동산까지 같이 내려갔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것도 이 90년부터 시작해서 한 외곽지는 10분의 1타작 났거든요. 그만큼 빠져서 이렇게 침체가 되는데 그 다음에 2013년도부터는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이렇게 사상 고점 왔으니까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한 3배 정도 왔어요. 지수가. 3배요. 저점 대비 네. 3배. 3배가 왔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한 연간 수익률이 30% 되는 거예요. 갖고 계속 샀으면. 그래서 어르신들이 많이 공부를 주식도 공부하고 많이 해가지고 우량한 회사, 괜찮은 회사, 배당도 받을 회사를 은행에 넣는 그런 거 꾸준히 사모하는 게 효과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이 장기 투자거든요. 네. 추세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11년 우상향 했나 일본이 보게 되면 아베의 양적 완화로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헬리콥터 돈 풀었다 그러잖아요. 돈을 많이 푼 상태에서 갈 때 가서 은행에 파킹료까지 줘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주식시장 돈이 안정적으로 좀 좋은 주식 들어오면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가장 큰 장점은 제조업, 재벌 이런 기업이 아니라 소니부터 시작해서 소재, 부품, 장비 이쪽 완전히 압도적으로 우리보다 앞서 있거든요. 원래부터 앞서 있지만 그래서 소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반터지도 만들고 별거 다 만듭니다. 소재, 부품 쪽은. 그래서 소니 같은 보니까 이 소부장이 고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경쟁력을 탁월히 아직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아직 부동산은 뭐 크진 않지만 도쿄의 상업용 부동산이 매물이 대형 매물이 나오면 그냥 잘 팔립니다. 네. 성공하고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이 바닥을 탈피하고 있다는 거죠. 돈이 걸로 들어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내수가 조금 성장하는데 일본 인구 구조로 1억이 넘기 때문에 충분히 내수로만 해도 경제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물가가 전체 세계적으로 높으면서 인플레이션 좀 조금 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성장의 발판이 돼서 내수도 활성화되고 있고 그래서 일본이 과거에 일본이 이제 부활했습니다. 지금 벌써. 그래서 부활해서 앞으로도 내년도 그렇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일본은 훨씬 더 중국, 우리나라, 일본 셋 중에 일본이 성장할 거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중국이 이런 식으로 장기 침체를 따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공산주의 체제 어떤 차이고 하지만 제조업도 가보니까 가서 해보는 게 실제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인도로 가고 있어서 중국 경제는 제조업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지표를 한번 보게 되면 실질 GDP 성장률하고 CSI 300 지수를 보면 같은 흐름입니다. 추세적으로 네. 하락을 하고 있고요. 수년 동안 지금 한 3년간 이렇게 추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추세 하락했으니까 이제 바닥이다. 네. 이제 하반기 좀 좋아지니까 탈피해서 우상향할 거다. 이렇게 많은 좀 예측을 했는데 네. 이게 지금 불투명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하반기에 바닥 탈피한다 불투명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표적 과거의 평균을 보면 바닥권이 다 와 있지만 바닥권 와 있다고 바닥을 탈피 바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죠. 경기에 대한 모멘텀이 크지 않기 때문에 7월 말에 경기 모멘텀이 나올 거라 봤는데 밀어버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밀어붙다는 것은 아직까지 불투명하게 경기에 대한 회복을 아직 얼마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중국이 2, 4분기 보면 내수 회복의 탄력을 받았습니다. 소매 판매는 늘었는데 그런데 늘다가 계속 지금 2월, 3월, 4월, 5월 4개를 보니까 2월 달 좋다 계속 그냥 하락을 크게 하고 있거든요. 네. 큰 하락을 한다는 건 내수도 줄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수까지 기대를 했는데 여러 가지 노동조합도 다 해서 노동조합만 좋았고 나머지는 안 좋거든요. 그리고 또한 고정자산 투자는 마이너스 갔다 쏙 플러스 났지만 플러스가 전환했는데 고정자산 투자, 부동산 투자 이런 거 주로 말하거든요. 건축. 그럼 고정자산 투자는 설비 투자 이런 거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미래에 대한 생산에 대한 기대가 성장 크게 못 하거든요. 그래서 고정자산까지 투자 줄었기 때문에 이것은 침체가 이어질 거다. 네. 이렇게 이해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중장기 대출을 이제 증가율이 중요한데요. 중장기 대출 증가율은 바로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말하는 네. 건데요. 이 GDP 성장률 기여도가 주로 평균적으로 한 10년 9% 정도 내외야 되는데 이 중장기 대출 증가율이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그 얘기는 부동산도 투자를 하지 않는 거죠. 건축에 관련된 마찬가지 부동산 대출도 기여를 크게 지금 못하고 있어서 평균 아직은 이해합니다. 평균 근처에 와 있고 그렇지만 이 경기를 다시 살리려면 과거 우리나라도 살리기 위해서 4대 강도하고 여러 가지 부동산을 다 완화시켜줘 가지고 네. 계속 살리고 하는데 중국도 그랬는데 그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진핑 정부의 부동산으로 경기를 살리지 않겠다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런 계속 우하향하는 결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국에도 GDP 내에서 부동산 관련된 건축이나 부동산 이런 쪽이 한 30% 내외를 차지하기 때문에 부동산 살리지 않으면 확실하게 부양을 하지 않으면 GDP 성장률이 쉽지 않거든요. 네. 회복이. 그러면 중국이 그쪽에 좀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은행의 대출도 부실도 생기고 이렇게 되면 중국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뭐 중국 은행 분석은 이제 이자가 여러 가지 부동산 침체됐기 때문에 안 좋을 거다 이렇게 해서 지금 금융주, 홍콩의 금융주 이렇게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왜 또 장기 침체에 우려된 게 있는데 중국이 이제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 놀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취직도 안 돼 노네 되게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네. 경기가 안 좋구나. 애들이 막 20, 30대들이 20대들이 특히 졸업하기 전이나 그때 아무데나 취직이 잘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 80년대는 뭐 대학생 데모하고 아무리 데모하고 보고서만 쓰고 제출하고 취직 다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경기가 좋은 거죠. 그거 지금은 취직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럼 경기가 나쁜 거예요. 그 체감 경기라는 게 바로 청년 실업률이 아주 큰데 이 청년 실업률이 16세부터 24세 실업률이 20.8%입니다. 엄청나게 실업률이 높은 거예요. 계속 올라왔네요. 네, 수치를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실업률이 네. 계속 증가되고 있는. 이게 활력이 떨어지는 거죠. 체감 경기가 계속 나쁘다는 얘기예요. 네. 20대들이 특히 16세, 24세 어린 애들이 취직을 잘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니까? 이게 장기화되지 않을까? 체감적인 고용 부진이 되니까 소득도 훼손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장기 고착화, 성장이 안 되는 침체가 고착화되지 않는 장기화 우려가 아주 크다. 이 대표적인 지표로 이걸 보면 활력이 떨어지는 거야, 중국이. 네. 중국이 그 활력이 떨어지는 우리가 과거처럼 중국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젠 중국을 보지 않고 여기서 아이디어 얻는다면 미국을 봐야 되고요. 중국을 볼 필요 없다,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행히 중국 소매 판매는 2023년도 제일 왼쪽에 녹색, 진한 녹색인데 침체돼 소매 판매가 늘잖아요, 전월 대비해서. 네. 별로 안 늘어요. 뭐 1%도 2%도 안 느니까 1%도 느니까 예상이 수요가 회복될 걸 봤는데 예상보다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상을 크게 하회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기대감을 철회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평균도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침체가 연장되고 있다는 거죠. 이 소매 판매가 잘 안 된다는 것은 내수가 잘 안 되고 있다. 네. 내수로 활성화시키려도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디프레션 우려가 크다. 물가가 이제 높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가 회복이 안 되고 있으니까 네. 소매 판매 안 나는 건 침체죠. 디스퍼레이션. 그래서 침체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주식 투자자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응 전략을 조금 길게 네. 길게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는 대응 전략을 부동산 침체는 이어질 거다 계속.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 은행도 나쁠 거다. 그래서 중국 관련된 여러 가지 은행들은 홍콩도 그렇고 은행에 투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과거에 서부 대개입 할 땐 그 이후부터는 지금부터는 몇 년 전부터는 중국 성장 수혜를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리오프닝 기대해서 투자한다든지 우리가 주로 리오픈 화장품 그럼 화장품도 특별한 중국 말고 미국 이런 데 파는 건 괜찮은데 그래 중국 위주로 파는 화장품에서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죠. 네. 그처럼 성장에 대한 기대를 철회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철강화학, 화장품이나 로컬 기업이 경쟁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경기가 침체가 확실히 더 침체된다면 더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화장품 식품 등도 내비 소비주 중국 관련된 이렇게 내수 소비 관련된 것은 이제 투자를 좀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국내 GDP 성장이 아주 중요한 중국이 성장을 못하면 우리의 이제 가장 큰 과거에는 이제 중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에 바뀌고 있더라도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침체 우려가 우리나라도 아주 중국이 잃어버린 20년 되면 우리도 정말 특별하지 않으면 비슷하게 따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생각도 같이 좀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러면 내수와 수출주에 쉽지 않으면 부진하다는 거죠. 그러면 관련주에 대해서는 약세가 이어질 수도 있다. 물론 계속 빠진다는 얘기가 올라가도 반등의 박스권이라는 거 한계가 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 투자자는 어렵습니다. 포트를 구성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는 좋은 것만 사도 되거든요. 아주 좋은 거. 그러면 우리가 아주 좋은 건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고성장 산업 수혜 주식을 네. 비중을 최소 나의 포트에 50% 이상 실려야 됩니다. 그 50% 이상 실리면 미국은 고성장 산업 배터리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친환경 이런 쪽이거든요.
그다음 미국의 소비 관련된 주식,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중국에는 미국 소비 관련된 주식을 지금부터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중국의 장기 불황 우려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이전에는 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조금 접어두고 이제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전문가님의 시각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오늘 포함해서 또 다음 주까지 투자 전략이 궁금하네요, 전문가님. 지금 4주째 연봉을 주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다음 주도요. 다 긴축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요. 차익 매물 확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연준이 뭐 어제도 좀 매파적인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금리도 급등하고 국채금리 그러면 연준이 이제 7월 9월, 12월 이렇게 원래 7월, 9월 두 번 정도 올릴 거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3번까지 12월까지도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투자자 우려하고 있거든요. 우려하겠다는 비관이 조금 더 쌓이는 거죠. 그러면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마지막 주에 우리 7월에 FOMC 회의가 있는데 그 전부터는 반등을 할 걸 보이는데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좀 더 약세장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도 반도체나 뭐 AI 관련된 종목은 좀 견조할 걸 보이고 그다음에 전기차 산업의 미국의 테슬라 기준 보면 주가가 $100에서 지금 거의 3배가 왔기 때문에 네. 목표가 거의 왔습니다. 오고 나고 조정 그래도 여기서 한 300 초반이니까 한 10% 상승 여러 개 있으니까 네. 겁나고 이런 거 하진 않을 걸 보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뭐 이제 자동차 2분기 실적이 좋기 때문에 관련된 자동차의 엔진 이런 거 말고 뭐 경량화 관련된 수혜주를 경량화요? 우리는 이제 네. 실적 시즌까지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특히 플랫폼 주식 마이크로소프트, 네카 지금 미국도 마이크로소프트 좋거든요. 네. 우리나라 네카도 이제 반전이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큰 반전은 아니지만 그는 비중 확대를 가서 여기 이제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주 전략까지 또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좀 주목해봐야 될 만한 종목 하나 꼽아주세요. 네, 아까 자동차 경량화 그래서 경량의 1등주, 성우 하이텍이 자동차 경량 네. 1등주, 샤시 뭐 이런 거 보닛 뭐 이런 게 자체 뭐 이렇게 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은 뭐 전기차로 바뀌어도 이제 계속 성장할 수 있고요. 뭐 GM도 들어가고 폭스바겐도 다 들어갑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금 미국에 현대 기아차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성우 하이텍도 멕시코나 미국의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고요. 네. 특히 GM 같은 데 수주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은 당연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시대에 차량 경량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차량 경량화의 1등은 뭐 중성주 찾지 말고 성우 하이텍이다 이렇게 보고 네. 투자를 하시면 좋을 거예요. 차트는 어저께 워낙 26%나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폭등해서 뭐 바닥에서 이제 2차 상승이 월봉으로 장기적으로 2차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네. 고점 뚫고요. 그래서 사상 고점이 17,300원대인데 이것은 돌파는 기정사실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달엔 양봉으로 끝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달은 걱정 안 하시고 뭐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거래가 질리고 이제 추세가 가게 돼. 이런 주식은 기본적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만 원대는 한번 시도를 하지 않을까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제처럼 급등한 주식을 사는 것은 이제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네. 어제 절반 정도 내려가지 않고 거 있다가 위로 쳐야 돼요. 며칠 안에. 위로 치지 않으면 시세가 잘 못 가기 때문에 오늘부터 조금씩 담아서 일단은 사고 싶은 물량 절반 사고 아침에 조정받아 사고 나머지는 치면 네. 위로 치면 더 사는 거죠. 그렇게 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일단 성우 하이텍 또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어느 정도를 볼까요? 네, 목표는 23,000원 정도로 보고 23,000원. 손절가 중요하게 급등했으니까 네. 손절가는 11,00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23,000원, 손절가 11,000원으로 성우 하이텍 오늘 흐름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우리가 개인투자 분산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가장 쉬운 주식 투자법은 포트폴 분산 투자예요. 그러면 리스크와 이 손익이 분산되는데 손익 분산으로는 시장을 이길 수 없거든요. 네. 시장에 나의 계좌를 맡기지 말고 돈을 벌려면 결국은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기고자 한다면 잘하는 위대한 기업 주식 이걸 집중적으로 계속 사모으면 시장이 아무리 하락해도 결국은 수익이 크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까지 알려주셨으니까 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죠. 미스터 진단이 또 있는 날인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내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 022128-3388번으로 전화 주셔서요. 종목과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골라서 선별해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